네, 좀 쉬었습니까? 2018년도 4월 7일 실시한 국가직 한국사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10문제, 10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11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죠.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이게 지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세계 지도이기도 합니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 광피도와 혼일 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했다고 한다. 그랬죠. 뭐냐면은 혼일 강리도 원래 명칭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그러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 원나라 지도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원나라 지도도 아라비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원나라 지도에다가 우리나라나 일본을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된 지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비대하게 그려진 지도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지도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계 지도인데 아메리카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15세기 때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는 16세기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15세기 때는 아메리카의 존재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게 세계 지도였었습니다. 중국이 좀 비대하게 그려졌었던 이게 역대 국도 혼일 강리도,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원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했으며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반영된 것은 중국이 좀 비대하게 그려진 지도입니다. 어떤 지도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맞죠? 이슬람 지도의 영향을 받은 원나라 지도를 토대로 해서 그린 지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번.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해서 과학화에 기여했다 그랬죠.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요. 조선후기 때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해서 그린 지도. 영조 때 정상기가 그린 동국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 대중화 그러면 어떤 지도를 기억하십니까?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입니다. 또 대동여지도는 심리마다 거리를 알 수 있게끔 눈금을 표시합니다. 이게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지도에서 따로 좀 정리 좀 해 두셔야 할 지도가 되겠습니다. 4번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지도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왕의 제2기간이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 삼국시대 때나 통일신라나 고려나 조선이나 역대 왕들의 업적을 정리할 때 우리가 바로 앞에 만천명월 주인옹한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죠? 정조였었죠. 거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이 통일신라 때 누구라고 그랬죠?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그러니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만 정리해도 정조하고 신문왕 부분은 확실히 지금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구냐면은 신문왕인데 이걸 어떻게 신문왕이라고 알 수 있느냐? 소판, 김음돌,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의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그 다음에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했다. 이걸 진압을 하면서 육두품들 중용을 하고 진골 귀족들을 과감하게 쳐버리죠. 그리고 강력한 왕권 강화책을 폈습니다.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그럼 이제 수도를 대구 달구벌로 천도 시도했었습니다. 잘 되진 않았지만 이거 외에도 중앙정치제도의 정비라든가 집사부의 기능을 강화한 거죠. 경제 면에서 관료전을 지급한 사실이라든가 신문왕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상면에서는 의상의 화엄종을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신문왕대 때의 사실로서 오는 것은였죠. 자, 1번 사방에 우역을 설치했다. 우역은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입니다. 교통, 도로의 도로. 요즘 뭐 고속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고속국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소지왕이 되겠고요. 2번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했다. 효소왕입니다. 동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징왕대 때. 그치? 근데 통일 이후에 가면은 효소왕대 때 인구가 많아지고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 했어요? 바로 여기에 서시, 남시, 경주 서쪽과 남쪽에 시장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효소왕이고요. 세 번째, 국학을 설치해서 유학을 교육하였다. 국학, 신문왕의 업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을 부활했다. 노급을 부활하였다 했습니다. 관료전 지급은 신문왕입니다. 근데 관료전이 없어지고요. 다시 이제 노급이 부활된 것은 경덕왕이죠. 그렇죠? 경덕왕이나 신문왕이나 다 신라 중대에 해당됩니다. 경덕왕 다음에 경덕이 암살됐죠. 해공왕. 해공왕이 36대 마지막 왕이에요. 중대. 그 37대 선덕왕부터는 신라 하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을 묻고 있습니다.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12번이나 아까 앞에 나왔던 정조에 관련된 문제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이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발해를 각기 자기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니다. 발해는 우리 한국사다. 그 근거는 뭐가 있냐? 이 얘기죠. 그렇죠? 일단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발해를 한국사로 우리가 얘기하는 근거는 발해 건국의 주역은 대다수 누구다? 고구려인이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고려국, 고려의 사신, 그렇죠?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거꾸로 일본에서 발해 사신을 보낼 때는 발해란 나라를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려의 사신이라고 그랬고요. 또 발해국 그런 게 아니라 고려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외교 문서에서도 확인하고요.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굴식 돌방무덤 있죠. 굴식 돌방무덤. 이 굴식 돌방무덤의 천정구조가 모주림 천정구조입니다. 누구 무덤이냐면은 8세기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무덤이죠. 근데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무덤은 벽돌 무덤이에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불상, 석등, 그 다음에 불상, 석등, 뭐 불교관계죠. 불상 같은 경우는 이불병자상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현재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불병자상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온돌장치도 있고요. 그렇죠? 온돌장치.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신라하고의 교통로. 신라 교통로하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신라의 교통로를 신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해 수도. 어디예요? 상경. 그 다음에 동경, 남경. 그 다음에 통신사 수도가 어디죠? 금성.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이 루트를 신라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좀 껄끄러웠지만은 교역은 행해지고 있었다. 이런 증거 자료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경성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뭐죠? 바로 온돌장치. 난방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난방장치, 온돌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 이거는 국립대학을 얘기합니다. 이건 당나라의 국립대학을 모방한 거죠. 주자감이죠. 주자감. 네 번째, 삼성육부의 중앙행정조직도 어디 거예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하나 더 씁시다. 밑에가
당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도, 발해 수도 상경의 주작대로입니다. 주작은 남쪽을 얘기하죠. 남쪽에 낸 큰 도로요. 계획 도로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벽돌 무덤 있죠. 이 벽돌 무덤 누구 무덤이었죠? 문왕의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무덤이죠. 근데 둘째 딸 정혜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서 모주림 천정 구조다. 뭐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사를 한국사로 편입을 시켰다. 한국사라고 얘기할 때 그 증거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만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한 4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어요. 그것도 봐두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는 증거 자료 있죠. 그것도 서너 가지 나오죠. 뭘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기억 리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삼국 통일이 완성됐던 문무왕이죠. 문무왕 수중릉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김춘추 무열왕이 되는 거고요.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하고 1번 봅시다. 바로 기억.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맞죠? 660년 사비상을 함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디예요? 서쪽, 북쪽 이렇게 되겠죠. 서쪽이라고 한다면 당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태자로서 참전했다 그랬으니까 신라 삼국 통일 이전입니다. 백제를 멸망한 겁니다. 니은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켜. 북쪽 토벌은 2번 선지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660년에 백제 사비성 668년 이거는 나당 연합군인데 역시 이때는 문무왕이 태자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661년에 태종 무열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661년에 문무왕이 즉위해서 문무왕제 때 고구려 평양성을 격파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삼국통일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668년 이후에 나당 전쟁이 있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였죠. 나당 전쟁이 있었고 여기서 신라가 당을 몰아냈습니다. 어디에요? 그게 대표인 것이 매소성 전투하고 매소성 연천입니다. 675년입니다.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있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676년입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서 비로소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키고 디귿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3번 보겠습니다. 백제 부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개했다. 복신, 도침, 풍, 흑치상지 얘네들이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백제 부운동을 일으켰죠. 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을입니다. 리을을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멀고 가까운 걸 모두 안정시켰다 했죠. 그러니까 끌어안은 거죠. 협조하는 항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을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줬다 했습니다.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이라고 하는 누구냐면은 백제 부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지수신은 투항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투항이 아니라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항했던. 그래서 이 네 번째 리을은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였다. 이거는 아니다. 투항을 한 게 아니라 지수인은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대한제국식이 설립된 대한제국 그러면은 1896년 2월에서 1897년 2월까지 아관 파천 기관입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옮겨간 사건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관 파천 이후에 1897년 2월달 고종이
경운궁으로 악원에서 경복궁이 아닙니다. 경운궁으로 한국에서 국호를 대한 정체는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연호가 광무죠. 그 대한제국 언제까지 가냐면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기예요. 1897년에서 1910년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회사의 고금은 주식입니다. 주권은 액면 50원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눈다. 이 회사는 국내 여기까지는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회사는 국내 친환경 개간, 관계사무와 산림천택, 식량체벌 등의 사무에 금, 동, 철, 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농광회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1904년 일본이 요구했었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었던 단체가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좌절시켰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을 해야겠다. 자주적 우리 토지에 대한 개간 목적하에서 설립된 회사가 뭐냐 그러면은 관료와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됐던 농광회사입니다. 농광회사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농광회사의 지금 그 박스 내용은 농광회사에 대한 내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친환경 개간이나 관계는 그 수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관계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관계 사무, 산림천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겁니다. 다시 조경하는 거죠. 식량체벌입니다. 식량체벌이라는 것은 뭐 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체벌하는 겁니다. 훑어내는 거죠. 등의 사무 외에 각종 채굴 사무도 종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광회사에 관련된 1번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회사. 이건 직조회사야. 이 종로 직조사라고 그래요. 종로 직조사. 두 번째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타는 이건 동양 척식 주식회사죠.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뭘 하나요?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앞에 문제에서 했었죠. 3번 황무지 개간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그렇죠? 보안회가 좌절시키고 나서 이제 자주적 개간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했던 회사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4번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맡는 척식회사다. 이건 아군이죠. 그러니까 황국중앙총상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이 회사는 농광회사로서 농광회사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16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6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대순 문제가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사에 대한 지식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안 좋으면 안 맞고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겪어보면은 거의 멘붕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멘탈글이 어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좀 대범하게 잘 안 되겠지만은 그냥 넘기십시오. 여러분들 감으로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감으로. 그래서 감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가 먼저냐, 서경덕이 먼저냐, 이왕이다 나이가 많으냐, 조광조가 나이가 더 많으냐 이런 거예요. 감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16번.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양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르는 것은 시대순 배열하는 거하고 한국사의 지식을 배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억.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자는 개혁을 얘기합니다. 뜯어 고치는 거죠. 주장하였다. 기. 누구죠? 리는 누구예요? 리는? 이황이죠. 이황이 더 나이가 많아요? 이가 많아요? 이황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게 그렇게 감으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는 16세기 후반에 지금 이제 주 기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니은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화설제. 태화설 누구냐면은 바로 서경덕입니다. 서경덕. 서경덕은 화담 서경덕이에요. 송도 3절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그래서 박연폭포, 서경덕, 황진이에서 송도 3절이다라고 이랬죠. 이 조광조도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광조가 인재 선발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혈량과에 의거해서 서경덕이 관리가 됐지만은 서경덕은 끝까지 관직을 고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조광조가 먼저야, 서경덕이 먼저야? 당연히 조광조가 먼저고 서경덕이 뒤에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조광조가 나와 있어요. 리을에 나와 있죠. 그렇죠? 향약 보고운동가 조광조 향약은 친족 단위 향약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실천윤리가 되면 소학을 줍니다. 소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책, 바른생활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의 태어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태어선 이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움직이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태허라고 그래. 태허. 서경덕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정지훈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적 논쟁이 시작했다. 사단칠적은 이황과 기대승 간의 논쟁입니다. 그러면 이황을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기대승인을 기준으로 삼느냐. 기대승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승이가 이황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대승이는 명종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순서대로 보면은 조광조가 가장 많아 나이가. 그 다음에 서경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기대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이로 갑니다. 이. 아시겠죠?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기역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순서로 배열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 좀 봅시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개항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의, 식, 주의 변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일제 강점기 때의 의식주의 변화 중에 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1910년에서 45년입니다.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들이 살았다 했습니다. 토막촌이라고 하면은 움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움집. 그러니까 개천이 이렇게 있죠. 뭐 청계천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 옆에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냥 작대기 한 3개 세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를 하고 거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 A자 모양의 움집 모양의 텐트 있죠. 그렇죠? 텐트 있습니다. 그런 텐트 빙 둘러싸놓는 이런 형태의 거적을 둘러싸는 거죠. 이게 토막촌이에요. 토막촌. 움집입니다. 1930년대 때에 서울 인구가 37만 명 정도, 3만 7천 명 정도, 한 37만 명 이 정도 된다는데 37만이 아니라 3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5천 명 이상이 움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좀 열악하죠, 생활이. 두 번째, 번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모던걸, 모던보이는 1920년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던볼, 모던걸, 모던보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던걸 그러면 이제 얼굴에 화장도 하고요. 시계도 차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굽이 높은 구두 있죠. 구두 신고요. 치마도 입고요. 그러니까 근대 여자들이야, 근대 여자들. 그러면 모던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역시 구두 신고, 뭐 하얀 양복 입고, 조끼도 입고 말이죠. 그렇죠? 머리에 막 무스, 뭐 이거 바르고 다니고 말이지, 뭐 시계 반지 끼고 다니고 하는, 또 우산도 하나씩 들고 다니고 하는 이게 모던 보이입니다. 1920년대 때입니다.
세 번째 몸빼를 입은 몸빼는 일바지라고 그러잖아요. 일바지. 그죠? 요즘에 시골에 우리 아주머니나 시골에 농부들이 또는 아주머니들이 입는 그런 바지예요. 일바지라 해서 통이 넓은 바지 있죠. 편하잖아요. 몸빼라고 그럽니다. 몸빼. 그러니까 치마를 못 입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는 대륙 침략을 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일제가 노동력 수탈위해서 치마 못 입게 하고 이런 일바지 이렇게 해요. 활동하기 편하게. 몸빼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 복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그랬죠. 1940년대 때입니다. 대체 정말 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번째, 상류층이 한식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주택에 모였다. 영단주택 밑줄 그나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일제강점기나 개항기에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밑줄 친 영단주택은 요즘 같으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그러면 호화스러운 집은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떤 집이에요? 일반 서민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만든 집 이꼴 영단주택 이꼴 연립주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네 번째 상류층이 이랬거든요. 상류층의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일제강점기 생활 모습에서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18번으로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죠. 가. 한국 측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유상원조 2억, 수출입 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딱 보면은 뭐 같아요? 김종필 오이라 메모죠. 1962년입니다. 한일 그 협정에 1965년 한일 협정이 되죠. 국교 제기되지 않습니까? 시발점이 했던 거죠. 자, 나번은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차관 공여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이건 1966년 브라운 각서입니다. 월남 추가 파병에 대한 당시 미국 주한 미 대사관 이 대사 이름이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브라운이 그 대사가 서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고 그래요. 이거의 결과 이제 66년에 미국 월남에 이제 그 주한 우리나라 군인들이 추가 파병이 됩니다. 월남전에. 그래서 브라운 각서입니다. 문제는 62년과 66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는 겁니다. 1번. 경부 고속국도 개통은 70년대입니다. 70년대 1970년이에요.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이 시기 때요. 두 번째,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이 건설됐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됩니다. 73년이고요. 세 번째, 국가기관산업이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됐다. 64년, 1964년입니다. 울산 정유공장 64년.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의 비료공장을 설립했다. 충주 비료공장 설립은 1959년이에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됩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5년 단위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62년에서 66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였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통일신라의 김대문, 고려 전기 때의 최승로, 김심원, 고려 후기 때의 이규보, 진화. 이규보는 이정언, 진화는 진한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은 이 고려시대 가사지 한림별곡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정은 진한림 이랬어요. 이정은은 이규보를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진화는 진한림은 진화를 얘기합니다. 동명왕편 썼던 이규보하고요. 그 다음에 진화는 문화적 자신감에 넘치는 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 둘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주필의 대가입니다. 주필. 주는 달릴 주자입니다. 주마간사 할 때 주자예요.
그러니까 필 쓰는 거죠. 빨리 글짓기 하는 거죠. 글을 빨리 쓰는 그 주필의 대가로서 한림 별곡에는 이정은 진한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쌍운 주필이다. 쌍운 주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빨리 두 사람은 빨리 글을 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정은 그다음에 진한림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중에 지금 박스에 나와 있는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리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에서 바로 진화가 이어진 금나라의 금의 사신으로 갈 때 쓴 시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적인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연, 그 다음에 이승유, 단군 신화가 수록됐던 삼국유사의 일연과 제왕운기, 역시 단군 신화가 들어가죠. 제왕운기를 썼던 동식이 충렬왕대 때 이승유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냐면 이 진화에 대한 문제였고요. 진화에 대한 그 문제고요. 답은 이규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규보 이 시인과 진화와 교류를 통해서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 이규보죠. 이 사람의 작품 뭐냐? 바로 동명왕편이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가면은 조선 성종대 때에 동문선을 썼던 서거정,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실학자 박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표현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주 주체성을 표현했던 사람들. 그래서 김대문부터 해서 박지원까지입니다. 반대로 고려 중기 때 최충, 김부식이나 조선 중기 때 사립 양반들은 우리 문화의 좀 보수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들이죠. 또 중국 문화에 또 심취했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19번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10번. 이것도 그 앞에 나왔던 그 성리학의 시대순 배열하고 같은 유의 문제죠. 어떤 시대순 배열 문제인데요. 해외 견문록 기록입니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른 것은 표해록. 이 표해록은 표해, 바다를 표류한다는 거예요. 표류하면서 쓴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성종대 때 최부란 사람이 제주도에 갔다가요. 제주도에 이제 일을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공적 일을 보러 간 거죠.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제주도 배를 타고 전라남도 강진 쪽으로 이제 건너오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떠내려 가서 중국까지 간 겁니다. 중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우리나라 돌아와요. 그 기록을 써놓은 것이 표해록입니다. 최부 성종대 때고요. 니은의 열하일기는 아시죠? 정조 때 박지원입니다. 정조 때 박지원, 조선후기 실학자죠. 그 다음에 서유건문은 6일준이죠. 19세기 고종대 때입니다. 1889년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양 견문록, 서양의 여행기라기보다는 서양의 근대를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근대화를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대화의 방약서가 되겠습니다. 19세기죠. 1889년입니다. 자, 리을 해동제국기는 성종대 때 신숙주입니다. 성종대 신숙주죠. 일본하고의 대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본하고 이제 개해약조를 체결하기 위해서 삼포 개항 이후에 개해약조를 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제 갔다가 와서 누가 바로 이게 신숙주가 쓴 책이에요. 일본 기행문입니다. 성종대 때입니다. 그러면 기억도 성종이고요. 리을도 성종입니다. 리을과 기억 중에서 뭐가 빠르냐 이거거든요. 이건 연대를 봐야 되는데 해동제국기는 1471년이고요. 그 다음에 표해록은 1487년이에요.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15년밖에 차이 안 나요, 사실.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15년, 10년 그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차라리 이 책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된 한국사 시험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10년, 15년 차이의 책들을 써놓고 순서대로 배열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점쟁이도 모릅니다. 모르죠. 혹 이런 문제가 또 나오거든. 분명 나옵니다.
거기 나오거든요. 대범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그것만 순서대로 표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 문제가 틀렸다 손 치더라도 잘 모르겠다 해서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긴장하면은 다음 과목에 다음 문제 푸는데 여러분만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문제를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에 집중하시면은 다음 과목이나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이제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가직 4월 달에 시험 봤던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을 지난 시간부터 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사에 역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엉뚱한 문제들, 시대순 배열 문제라든가 말이죠. 또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반 이상입니다. 그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내용들 공부하실 때 단기간에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책, 우리 공들임과 같은 제대로 된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소거법에 의거해서 추론해 가지고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그 기출 문제는 역시 2018년도에 시행했던 서울시 문제 있죠. 서울시 지방령 문제를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직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